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은 평생 찬밥 신세로 살았습니다. 모든 희생과 사랑은 첫째만을 위한 것이었죠. 형만 잘 되면 너도 좋아진다는 거짓말 속에 자신의 꿈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형에게 뺏기자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서울역 노숙자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된 주인공.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장례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간 주인공을 향해 형이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과연 주인공은 자신을 버린 가족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던 찬밥이 가장 뜨거운 복수를 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숨이 멎을 것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 새벽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은 농가의 부엌에서 어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6살 준서는 유리창에 서리꽃이 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켰죠. 방바닥은 차갑고 군불 한번 지피지 않은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준서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야지. 형은 오늘 서울대학 면접 보러 간다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서는 서둘러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형 석현은 벌써 아버지와 함께 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된장국을 석현의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석현이 오늘 그 서울대학교 붙으면 우리 집 팔자 피는 거야. 아버지가 논 팔아서 마련한 등록금 헛되지 않게 해라. 아버지의 말에 석현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부엌 한쪽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과 국을 받았죠. 이게 바로 찬밥 신세랄까요? 준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준서야, 오늘도 고구마 좀 싸가거라. 도시락은? 형 도시락 싸느라 쌀이 부족하구나. 준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준서는 항상 고구마를 꺼내 먹었어요. 가끔 선생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곤 자신의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죠. 형이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면 우리 준서도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 어머니의 그 말은 준서가 10살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형의 대학 입학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이 대학에 가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준서는 주말마다 농사일을 도우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난 언제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학교로 향하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준서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앞날은 안개 속처럼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석현은 1년 만에 고향에 내려왔어요. 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서울 말투에 비싼 옷,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준서는 형이 오기 전부터 설날 준비를 도우며 집안일을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오빠, 동생분이 참 닮았네요. 형의 여자친구가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석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 동생 아냐. 그냥 같이 컸던 촌놈일 뿐이지. 그 말을 들은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부끄러워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부정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나오던 준서를 석현이 불러세웠어요. 야, 너 때문에 망신당할 뻔했어. 그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갑자기 석현의 손이 준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형,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석현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한심한 애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하면 너 같은 놈은 아예 모르는 척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후 준서는 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와 등을 토닥였지만 그것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형 잘 되면 너도 편해진다. 조금만 참자. 준서는 이제 그 말이 공허한 울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현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외제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석현을, 아니 석현의 차를 보러 모여들었죠. 우리 석현이가 드디어 성공했네. 내가 그렇게 믿었다니까.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석현을 축하했죠. 그 자리에 준서도 있었지만 아무도 준서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석현이 동생으로만 불렸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석현은 어머니를 따로 불러냈어요. 준서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새 아파트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대출도 일부 해주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요. 형편이 어떠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게 준서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뒀는데 그걸 빼면 될 것 같다. 대신 준서에겐 말하지 말자. 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준서의 이름으로 대학 학비를 위해 적금을 넣는다고 했던 그 돈이었어요. 준서는 그 적금 통장을 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괜찮아요. 준서는 착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형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있고. 그날 밤 준서는 부모님과 석현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그 적금은 제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죠. 이 못된 녀석, 형이 성공해야 너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대학 간들 뭐가 달라지겠니? 형은 벌써 성공했잖아요. 외제차도 타고 좋은 직장도 있고. 이젠 제 차례예요. 석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게 어울려. 그 순간 준서는 폭발했어요. 오랜 세월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들에게 나는 그저 찬밥에 불과했어. 오늘부로 너희한테 나는 없는 놈이다. 준서는 작은 배낭에 몇 벌의 옷과 몇만 원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울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준서에게는 그 어떤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서울역 차가운 겨울바람이 플랫폼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준서는 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배낭 속의 돈은 벌써 바닥났고 먹을 것도 떨어진 지 오래였죠. 그렇게 며칠을 노숙하며 지냈어요. 이봐, 젊은 친구. 일할 생각 있나? 한 중년 남성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준서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준서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죠. 배달부, 공사장 막노동, 공장 야간 근무. 준서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자며 돈을 모았어요. 끼니를 거르기도 많았고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죠. 하지만 준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할 거야.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선반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낡은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준서는 그 책을 허락받아 가져왔고
찜질방에서 밤새도록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난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했어. 공장에서 3년을 일한 후 준서는 폐업을 앞둔 그 공장의 낡은 기계 몇 대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계 유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골목 구석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준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이 기계 내가 직접 수리했으니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새 것보다 못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잖아. 준서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창고 하나에서 시작한 가게는 이제 작은 공장으로 발전했고 직원도 서너 명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5살 준서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제조물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준서물산이라는 회사 간판을 처음 달던 날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 찬밥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준서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업가였으니까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준서는 준서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맨손으로 일어선 자수성가 사업가라고 그를 소개했죠. 건물 3채, 직원 수백 명, 연 매출 수천억. 준서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준서는 절대 고향을 찾지 않았어요. 고향에 대한 생각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회사 직원들과 명절 모임을 가지거나 해외로 휴가를 떠났죠. 회장님께서는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시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진정한 가족이죠. 그 대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준서는 직원 복지의 모범으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서의 가슴속에 묻어둔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준서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아버님 장례식 소식입니다. 오늘이 발인이라고 합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준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를 준비해 주세요. 수행비서와 경호원 2명만 동행하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준서는 30년 전 자신이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버스삭도 제대로 없어 서울까지 걸어가기도 했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죠. 고향? 어떻게 변했을까? 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장례식장, 시골 읍내의 작은 장례식장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준서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그 찬밥이었던 둘째 맞나? 아니, 정말 준서 맞아? 대기업 회장이라더니 저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주석에는 석현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준서를 발견한 석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피했죠.
준서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돌아보니 준서보다 8살, 10살 어린 남동생 민재와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형, 미안했어. 우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30년의 시간은 무엇도 바꾸지 못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준서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준서를 보며 감탄했고 옛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석현만은 준서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그래봤자 돈 좀 번 거지. 사람 됐냐? 아버지는 항상 너보다 날 더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 소리를 들은 준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장례 절차를 살펴보았어요. 형편이 어려웠는지 장례는 매우 소박했고 조화도 몇 개 없었습니다. 제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도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준서의 말에 장의사 사장은 깜짝 놀랐지만 곧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준서는 민재와 수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자리 하나씩 마련할 테니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니? 이제라도 가족으로 함께 살았으면 해.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도 형편이 어려워 보였고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준서가 묵고 있는 읍내 호텔방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석현이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BLODSHOT였습니다.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 뜻도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석현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 준서를 짓밟았던 그 오만한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서는 문간에 선 석현을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너처럼 한심한 애가 우리 집안 망신이라며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러 온 것이었죠. 준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들어와. 석현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석현의 눈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준서야, 형이 미안하다. 예전에 내가 어렵다고. 내가 몰라준 건 미안해. 석현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30년의 시간을 보상하기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물었어요. 형,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석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 빚도 많고 아내도 도망갔어.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어. 준서는 냉정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나를 짓밟더니 지금은 구걸하러 왔군요. 그때 내가 찬밥이었다면 지금 형은 식은 죄입니다. 석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를 일이었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어. 그 기대가 날 짓눌렀다고. 석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형, 이제 와서 무슨 말인가요? 형은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난 언제나 그림자였고 찬밥이었죠. 내 적금까지 형에게 줬던 그날,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형은 그때도 나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짓밟았어요.
준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석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호텔방 문이 열리고 민재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준서가 초대한 가족 식사 자리에 온 것이었죠. 큰형, 여기서 뭐해요? 민재의 질문에 석현은 당황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30년 전 형이 여자친구 앞에서 나를 부정했던 기억나세요? 쟨 내 동생 아니야. 그냥 같이 컸던 촌놈일 뿐이라고 했었죠. 준서는 천천히 돌아보며 석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을 돌려주겠습니다. 넌 내 형 아니야. 그냥 같이 컸던 촌놈일 뿐.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형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석현은 멍하니 주저앉았고 준서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난 형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내 회사 인사팀장이 올 거예요. 형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석현은 눈을 크게 뜨고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형은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내 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석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고맙다, 준서야. 민재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준서는 조용히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원하는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고향의 별빛을 바라보며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성공이었고 증오보다 더 강한 것은 용서였죠. 그리고 찬밥처럼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새로 준비한 고급관과 제대로 된 장례 절차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서는 창밖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했죠. 묘소에 도착해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동안 준서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많이 성공했어요.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대로요. 하지만 그건 형이 아니라 제가 해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준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준서는 민재와 수진 그리고 석현을 데리고 읍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형, 회사는 언제부터 다니면 돼요? 석현의 질문에 준서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준서에게 모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우리 고향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재단 이름은 찬밥장학재단으로 하려고요. 민재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석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찬밥이 왜?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찬밥도 데우면 따뜻해지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찬밥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회와 믿음이라는 온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감동했고 석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제서야 석현은 30년 전 자신이 동생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었는지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준서가 고향을 떠나기 전날 작은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준서는 재단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왔을 때 작은 아이들 몇 명이 준서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서울 가서 공부할 거예요. 순간 준서의 눈앞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구마를 도시락 대신 싸들고 학교에 가던 그 시절의 작은 준서가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준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찬밥이던 나 결국 가장 따뜻한 밥상이 되다. 고향을 떠나는 날 준서는 옛집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누구도 살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 아픔과 눈물, 그리고 꿈. 모든 것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죠. 이제는 정말 작별 인사를 할 때인가 봐요. 준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바라보고는 돌아섰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찬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서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한 맺힌 채로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석현, 민재, 수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족이란 결국 용서와 이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준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